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업가 사회 오늘은 6장, 6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용은요, 기업의 성장과 집중입니다. 가장 6장에서 모르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여러분이 좀 외울 것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이 또 시험을 또 기말고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또 핵심적인 내용 또 이 부분을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정리해서 시험을 대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기업가 정신과 경영, 기업의 목적까지 하고 또 특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기업의 성장과 집중입니다. 기업의 성장, 기업이 확대되고 커지는 부분이니까 인수와 합병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또 기업을 잘 성장시키는 그 척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의 이해, 그 다음에 기업의 집중, 기업에 집중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업의 인수와 합병 이런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기업의 성장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그로스에서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기업이 이제 성장이니까 축소되면 안 되겠죠.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나 능력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성장이 꼭 매출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도 있겠고, 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기업의 성장 지표에서 인디케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생산액, 판매액,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매출액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렇게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얼마가, 그죠? 매출액은 판매액은 높아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오히려 낮을 수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총자본액, 그죠? 얼마인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액,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또 얼마인가? 종업원 수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부분도 기업의 성장하고 연관되겠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미래가 고용 없는 성장에서 인원이 많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기업의 매출은 올라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 가치와 자본 총액,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자산을 많이 가진 부채가 적어야 되겠죠, 당연히. 고전 자산에 보통 부동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도 되겠죠. 경영청의 어떤 충실함. 경영자, 우리나라는 그런 CEO가 바뀌는 예가 없겠지만 전문 경영인을 들인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전문인 인력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렇죠? 임용을 하면 그 기업의 부가가치가 또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관계 조직의 근대화. 자, 노사관계 해마다 데모를 한다. 그죠? 노사분규가 일어난다. 이런 기업하고 노사화합에서 그런 데모를 하지 않는다. 역시 기업 성장하고 연관될 거고요. 서비스의 어떤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 자,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떤 우리 배우는 내용 중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따로 차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향상. 기업의 이미지 향상, 앞서 말한 대로 서비스나 또 고용관계나, 그죠? 또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잘 유지하고 신뢰를, 한마디로 기업이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되겠고요. 또 실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업원 능력 향상과 만족도. 그래서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만족도가 고객 만족도하고 연관된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고,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지표 이런 걸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하면 딱 방식은 딱 세 가지로 머릿속에 외워둬야 되겠네요.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업 성장 딱 방식 세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다각화 전략. 두 번째 전문화 방식. 세 번째 계열화 방식. 예, 우리 말 그대로 많은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성장하는 방식에는 다각화, 전문화, 계열화 이 세 가지. 자, 다시 뭐라고요? 다각화, 전문화, 계열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단답형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요인이 오면 자, 다각화 볼까요? 말 그대로 다각화입니다. 다각화. 자, 새로운 업종의 진출, 기존 업종과 병행. 새로운 업종의 진출, 그죠? 기존 업종과 병행하여 경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한다. 왜 다각화 전략을 펼칠까요? 말 그대로 기업이 규모가 그죠? 작은 것보다 또 큰 것이 낫고 또 전문화되는 게 낫고 뭡니까? 수직 수평으로 해서 공급자 측면하고 또 경쟁자와의 어떤 상호 협력을 통해서 또 기술력을 앞서갈 수도 있고요. 우수한 인력을 또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적 다각화, 기술적으로 마케팅으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종 산업의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다각화다. 그래서 동종 산업의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그죠?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직입니다. 수직 말 그대로 수직 다각화입니다. 원재료에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 과정 속에 다각화죠. 그래서 수직 다각화는 뭘 해냈습니까? 일괄 생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부산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다각화한다 이렇게 했고요. 일괄 생산 방식, 그 다음에 수평해서 제품을 추가적으로 다른 걸 생산하는 걸 얘기하고요. 자, 사례가 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행적 다각화해서 기존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에 진출하는 다각화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집중형이냐 집성형이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마케팅적으로 동종 산업에서 다른 제품을 추가적으로 생산 판매한다. 기술적으로 마케팅적으로나 동종 산업에서 다른 제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보면 자동차 공업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경승용차 만드는 게 쉽겠죠, 그죠? 이미 공업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경승용차 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적 다각화가 되는 사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다각화는 원재료부터 이제 구성을 해서 다각화니까요. 일광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죠? 한 분야의 모든 공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시너지 효과가 크다. 그렇죠. 이 수직적으로 통합해서 모든 걸 완제품을 다 만들어내니까 한 곳에서 일괄 생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관련된 모든 공정 OEM 방식으로 이렇게 외주를 주지 않고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을 다 보유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가 당연히 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직은 이렇게 원재료, 중간 제품, 조립, 유통, 소비자 이렇게 그 과정 자체를 이렇게 다각화 전략을 펼치는 거고, 방금 수평은 이렇게 조립이면 조립 이렇게 해서 수평적으로 다각화 전략을 펼치는 거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사행적 다각화다 했는데요. 자, 집중형 다각화, 집성형 다각화는 기존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업종에 진출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행적 다각화다 했는데 집중형 다각화 먼저 나오는데 집중형 다각화 현재의 마케팅,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을 기초로 그러니까 기존에 일단 마케팅, 생산기술, 연구개발을 기초로 해서 다른 제품을 아예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케팅이나 생산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집성형은 어떤 거냐면 전혀 다릅니다.
집승형 다각화는 마케팅 기술이 이전의 것과 관련이 없는 분야,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가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집승형이 어렵겠네요. 그죠? 네. 리스크도 크겠고. 자, 그러면 다각화는 이유가 뭔가? 이게 핵심이 되겠죠. 핵심. 왜 다각화를 하게 되는가? 기업의 성장주다. 기업이 이제 계속 이제 커져 나가야 되니까요. 성장해야 되니까. 기업의 경영에 안정하다. 왜 아까 수직으로 하면 말 그대로 원료를 공급처하고의 어떤 그 공급 원료원을 이렇게 이제 다각화 전략을 펼치면 그걸 쉽게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일본하고 무역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동차 완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의 부품이 안 와서 그죠?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물리고 물려 있는 상황에서 그죠? 이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나라가 사실 중국의 눈치 보고 일본의 눈치 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이번 대통령은 다 잘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본하고는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요. 또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또 집권을 했다면 아마 미국과 관계가 좋고 아마 일본과의 관계가 요것만 유지가 된 것 같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하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은 조금 약간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당이 어떤 당이 또 집권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외부에 대한 어떤 교육 상황도 분위기도 그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진짜 삼면이 바다로 있어가지고 조그만 게 그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강대국 사이에서 사실 잘하면 좋은 어떤 다리 역할을 해서 기업이 또 나라가 급성장할 것이고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듯이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경영 안정화는 원료를 잘 공급을 받고 그걸 잘 조립해서 잘 소비자에게 잘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수직적 다각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존의 마케팅 전략 관련 쪽을 더 전문화시킬 수도 있고 그죠? 또 전문가도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원료 공급원을 또 하나 계열해서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렇죠? 외골수로 가면 안 되겠죠. 간접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힘을 통해서 외부로 분산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 관련 쪽에 R&D에 관련돼서 새롭게 증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거와 손을 잡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간접비가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시장의 기회와 활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도 있고요. 인수합병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그죠?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에 맞서 싸울 수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끼리서 인수합병해서 좀 덩치를 중견기업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그만큼 시장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대기업 싸움에 아까도 말했지만 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여섯째 또 그 나라별로 또 그죠? 이렇게 해서 또 어느 나라를 공략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여섯째, 기업 내 여러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또 글로벌로 치면 글로벌 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크게 보면. 자, 일곱째, 연구개발의 성과 활용을 잘 해서 그 연구개발이 잘 났는데 그걸 다각화해서 새로운 어떤 진출을 해야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만 하고 그걸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경영자의 의욕과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 다각화든 먼저 인수합병을 해서 나중에 뭐 전문화시키든 계열화시키든 간에 결국은 이 경영자의 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다 동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환경 변화에 불확실성한 환경 변화에 좀 위험 리스크를 좀 분산시킨다, 안정화시킨다, 위험에 덜 노출된다 이런 뜻이고요. 둘째, 기업의 안정성,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시장의 지배 한마디로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내에서 먹혀준다 이겁니다. 먹혀 들어간다 이거죠. 지배력 강화, 덩치가 크고 그만큼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래를 어떤 업체하고 같이 하느냐에 따라. 자, 근데 이제 이 잘못하면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 정경유착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어떤 기업이 그 정권에 맞춰서 정부와 손을 잡고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지향이 아니고 없애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득볼로 하면 안 되죠. 그럼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비리가 생기죠. 비리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 뭐 정보 관계자가 그냥 도장 찍어주겠, 그냥 허가내주겠습니까? 예, 그렇게 서로 바라고 서로 또 뇌물을 주고 하다 보면 그 돈이 또 소비자가 또 비싼 값에 물건을 사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게 다 얽혀 있습니다. 자, 셋째,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 증대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이렇게 합쳐져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에 하나의 힘은 약하지만 주는 걸 주면 손가락 힘이 커지는 것도 시너지고요. 그죠? A 기업, B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신설을 하나 만드는 것도 맞죠? 예,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힘을 합치니까요. 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유형에 보면,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뭡니까? 전문화다. 예, 전문화. 뭐가 있을까요? 전문화를 말 그대로 스페셜리제이션해서 특정 업무에 대하여 숙련도가 높아지고, 맞죠? 작업 성과가 질적, 양적으로 상대되어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 정보 기술을 IT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능력을 갖는 것이 전문화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느 기업 딱 그러면 그 기업의 주력 제품, 핵심 그죠? 제품이 있죠. 또 핵심 연구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집중적인 어떤 전문화 전략이니까 그 부분에 많은 R&D 투자를 통해서 그 분야만큼은 다른 기업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꾀할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성장에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입니다. 계열. 말 그대로 밑에 자회사 밑에 그죠? 이렇게 많은 지주회사 밑에 자회사 있고 자회사 밑에 또 다른 그죠? 손자가 해야 됩니까? 예.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을 늘려가는 거죠. 계열화. 기술 혁신이나 판매 경쟁의 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이 기술 판매 등에서 중소기업의 육성 강화를 꾀하면서 하청 공장 판매 등을 자기 영향권 내에 두고 기업 간에 결합한다.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가 많은 계열 회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제 그 납품을 이렇게 받죠. 그죠? 예.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전문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상호 분업적 협력 관계 형태가 계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분업적 협력 관계다. 예. 그래서 계열화의 목적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 맞죠? 팔로 확보, 잘 팔려고 하고요. 자,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잘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생산 기반 확립, 고정 비용 전략. 이것도 다 실천하려고 하면 또 힘들죠. 그 다음에 우수한 기술 전수 이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생산 공정을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생산 능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대기업이 또
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같이 또 협력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나 분리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만큼 또 계열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윈윈해야 되겠죠. 그죠? 자, 갑니다. 그래서 계열회사가 뭐냐? 계열 형태가 앞서 똑같습니다. 수직이냐, 수평이냐, 좀 몇 개 더 넣네요. 분기냐, 복합적이냐, 사행적 계열하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더 변화됐네요. 자, 수직 아까 했고요. 수평 했죠. 단일 제품 생산 과정에 여러 개의 단계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최종 완제품을 향하여 계열한다. 수직 계열화, 그다음 수평 계열화, 원료 가공과 정상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행적으로 집단하는 계열화다. 자, 이 사례가 나옵니다. 자, 분기적 계열화, 동일 공정, 동일 원료를 2종 제품으로 공정을 분기한다. 동일 공정, 동일 원료를 가지고 2종 새로운 제품 공정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복합적 계열화, 2종 공정 원료에서 동종 제품을 복합적으로 계열한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사행적 계열하다. 석유화학 제품 콤비나이트에 있어서 같이 부산물의 가공 또는 보조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계열하는 경우 말한다. 자, 볼게요. 자, 핵심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분기적 계열화가 뭐냐? 자, 콤비나이트가 나오는데요. 콤비나이트. 자, 석유화학공업의 콤비나이트. 자, 뭐였을까요? 생산 공정의 전후 관계에 각종 기업이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업 단지를 형성하고, 울산으로 보면 울산 여천 공업단지, 그죠? 울산 공업단지, 여천 단지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석유화학 관련으로 해서 다 이렇게 연결돼 결합돼 있죠. 그런 것처럼 분기적 계열화, 석유, 그죠? 관련 업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 계열화. 자, 전기 제품 업체가 여러 부품업을 계열하여 어떻게 만드냐니까 전기 냉장고, 전기구죠. 전기 청소기를 생산하는 거. 이게 복합적 계열화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계열화 좀 더 이해를 쉽게 제가 여러분 책에 없는 내용을 좀 넣어왔습니다. 보시면 한 제품의 수직입니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래서 일괄 생산이라고 앞서 수직 다각화 말 나왔죠. 회사의 계열사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했다는 의미는 자동차 용품을 만드는 회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자동차 조립을 하는 회사, 자동차 판매 회사, 수출 회사, 자동차 제작 회사, 판매 회사까지 단계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회사들을 인수, 자회사, 계열 회사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와우. 말 그대로, 그죠? 자동차의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동차를 원료, 철강이 있었겠고요. 현대제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가지고 또 공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럼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자회사로 두든 아니면 계열회사로 두든 이런 중소기업하고 상호 협력하든 이런 공급처와의 어떤 관계를 수식화했다. 말 그대로 생산의 차질이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 생산의 말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현대차 보면 이제 현대 관련 이제 자회사 모회사에서 지주회사에서 자회사 다 나오는 겁니다. 자, 보면 현대제철, 철강, 현대위아 부품, 현대철강에서 부품, 모비스 생산 라인 테스트 여기서 합니다. 현대카드 캐피탈 금융 돈까지 여기서 빌리고요. 그 다음에 글로비스 물류센터 견적,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제조품 완제품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 판매를 위해서 현대 또 서비스센터가 따로 이렇게 또 매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처럼 수직 계열화되어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드는 모든 어떤 그 원료에서부터 다 이렇게 수직해서 말 그대로 다 하나에서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어떤 그 영향력을 덜 받고 충분히 자동차를 원하는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많은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또 자동차를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차이가 많이 난다면 기술력이나. 자, 그다음에 CJ 그룹의 수직 계열화. CJ 그룹의 CJ가 만약에 영화를 그죠? 제작한다면 엔터테인먼트 제작 그죠? 그다음에 CGV 상영 미디어 온라인 인터넷 등 케이블 TV 위성 TV 인터넷 TV 그죠? 인터넷 미디어 관련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열화시킨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 CJ. 자, 그 다음에 SK 수직 계열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석유화학을 정제하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 수직 계열 보면 SK 이노베이션, SK 건설, 그죠? 자, 이걸 석유를 파내려면 건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이걸 정제하려면 또 공정이 있겠죠. 운송하려면 이런 모든 것을 만약에 SK가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뭐 LG가 하고 삼성이 하고 더 다른 일본 회사 하고 그러면 나중에 전체 그죠? 이 석유를 또 우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제약이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SK해운, SK 그죠? 건설, 발전소 이런 부분을 다 계열화 놓은 상태입니다. 자, 무책은 없지만 수직 계열화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장점과 단점.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원, 맞죠? 수요처가 확보된다. 그럼 얼마나 좀 이 불확실성한 이 시대에 좀 그죠? 제품을 완제품을 만드는데 쉽겠습니까?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각 단계별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맞죠? 근데 단점이 있겠죠, 물론. 자, 단점 볼까요?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준다. 그렇죠? 원래 공급을 받는 그 업체, 현대 관련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또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지만 여기에 물감을 더 주고 넘치면 이제 이쪽에 가는 거지. 여기가 뭐 없는 데를 주지는 않겠죠. 단가가 더 세질 수도 있으니까.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기업들 뭐 CJ가 그랬나요? 하여튼 뭐 그 마케팅 회사를 자회사로 하나 지주 회사입니까? 네.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마케팅을 꼭 자기 그죠? 예, 지주회사 쪽에 의뢰를 하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입찰을 봐도 항상 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게 돼.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자기들끼리 계속 잘 되는, 대기업은 또 대기업끼리 서로 잘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럼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 무능할식으로 엄청 기업이 커져버리겠죠. 예, 그러면서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와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 회사가 어느 부분에서 만약에 뭐 도산이 일어났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다 함께 문을 닫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내부 거래를 통해 내부 거래 좋은 말은 아니죠. 일감을 몰아주기 가능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요소가 원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공정한 상황에서 경쟁에서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 뭐 팔이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공정 거래 요소가 잠재해 있다. 그래서 수직 계열화된 사업의 업황이나 나빠질 경우 연쇄적으로 모든 계열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곳만 문제가 되면 되는데 여러 회사 같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 계열입니다. 수평. 자, 수평입니다. 수평은 현재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분야의 회사를 계열사화하는 것이다. 이랬는데요. 택배회사가 영화 제작사를 인수한다. 택배회사가 택도 없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잘 나가면 택배회사가 있다면 될 수도 있겠죠. 인터넷 회사가 유통업체를 인수한다. 인터넷 업체가 유통업체. 하지만 최근 여러 가지 산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업종 간의 융합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계열은 새로운 산업 탄생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 흔히 문어말식 확장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설탕 만드는 회사의 3,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게 되고, 그죠? 이 반도체를 만들던 삼성이 자동차도 만들게 됐고, 또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확장해 가지만 비슷비슷한 거야 문제가 없지만 이 전혀 생소한 뭐 영화 산업을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그죠? 그래서 대기업이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것도 말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자본력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런 중소기업이 또 먹고 살 수 있는 그죠? 생계를 유지하고 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유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 가야 되는데 이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해버리고 그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눌러서 없애면 결국은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러면 그 독점을 통해서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냐? 결국은 소비자다. 왜냐하면 경쟁이 많을 때는 가격을 마음대로 많이 못 올리겠죠. 근데 경쟁이 심화되지 않고 그냥 안정을 취하게 되면 뭐 살려면 살고 말아라 우리는 이 가격 아니면 못 팔겠다 하면 더 이상 다른데 다 죽어버리고 없어가지고 살 데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정의 어떤 경쟁사가 버텨줘야 되는데 이렇게 대기업이 무너발식으로 모든 어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다 가져가 버리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그 큰 덩어리가 나중에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 수평 계열화 얘가 이게 잠깐 CJ 관련돼서 CJ 맞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평 계열화는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한 업종의 사업 부진에 전체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 대신 이제 다른 업종이니까 업종이 많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산업 두 산업 간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새로운 신설된 어떤 제품이 둘이 결합을 해서 더 좋은 어떤 사업을 기회를 갖는다는 좋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더하기와 빼기인 것 같아요. 어느 걸 더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어떤 걸 빼고 더 전문화시키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자,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의 운영함에 따라 오늘은 비효율, 비전문성 때문에 그룹 전체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를 그만큼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잠식해서 대기업이 끌어안고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 대기업이 어떤 일을 통해서 비리를 통해서 잘못되면 이 많은 그죠? 계열회사들이 다 함께 밑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모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주식을 사고 팔고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 이제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기업의 집중. 자, 개념을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집중. 자, 집중은 뭔가? 방금 기업의 다각화가 나왔고, 이미 집중인데, 기업 간의 다각화 나왔고 전문화 나왔고 계열화 나왔습니다. 이제는 집중이에요. 자, 기업 간의 상호 협정을 맺어 과다 경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자본적인 결합으로 기업 간의 안전과 지배를 꾀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상호 협정을 맺어가지고 과다 경쟁에서 좀 이겨보겠다. 그죠? 자본적인 결합을 통해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이네요. 자, 그래서 집중의 목적이 또 세 가지. 기업의 집중의 목적이 시장 통제, 경영의 합리화, 금융상의 이점. 아까 자본을 결합한다 했으니까 시장 통제, 이렇게 경영의 합리화, 그 다음에 금융상의 이점 이런 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장의 통제, 경영의 합리화, 금융상의 이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갑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통제는 뭐냐? 말 그대로 경쟁을 제한하는 배제할 목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부분의 기업들이 상호 불필요한 경쟁과 손실을 배제하고 독점 이익을 누리고자 수익적, 수평적 기업을 집중하는 것을 기한다 해서 뒤에 나올 건데 카르텔과 트러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화. 경영의 합리화 보면 생산 공정이나 기업적 합리화